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프로님 반갑습니다. 사무실에서 볼 때하고 스튜디오에서 볼 때하고 우리 권 팀장 좀 다르네. 그래요? 네. 여긴 동급 아닙니까? 방송에서는. 초명빨도 있고. 네, 근데 사무실에서는 이제 또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자, 오늘도 뉴스를 좀 준비하셨을 텐데 그 전에 지금 엔비디아 난립니다. 난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 시장. 진짜 시가총액 1위를 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네. 하루 딱 찍더니 바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약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주가가 좀 빠지면서 네. 마이너스 1.09%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S&P 500에도 반도체 주식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1% 기록했는데요. 오히려 다우존스는 0.67% 상승 마감했어요. 강보합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시장이 좀 약해서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빠질 텐데 요즘에 나스닥은 좀 빠지는데 다우존스는 좀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일들이 좀 그런 날들이 좀 며칠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분이 있잖아요. 많이 온 것 같은데 많이 온 것 같은데라는 기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강건하기 때문에 다우존스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어제 퇴근길 라이브에 그 이영수 대표 모시고서 반도체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면 버블이었고 이게 금방 꺼질 것이냐라고 보기에 너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냥 또 그거 실적 보고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높아서 내려오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붕괴가 된다라는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반도체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 산업의 반도체는 제일 밑받침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뭔가에 쓰이게 되는 그 공급망들은 훨씬 더 아직 개화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수 대표의 분석은 이제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주가도 많이 왔고 실적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럼 이 AI 가속기를 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오히려 그쪽에 이제 하반기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 그래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쪽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라고 뭐 그냥 아예 실체가 없는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구도를 보면은 뭐 이렇게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것들에 AI 가속기가 들어가는 건 AI 가속기가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퀄컴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애플에서 공개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스마트폰 안에서 여기서 좀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맞춤형 애플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AI 생태계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AI 가속기 빠지는 거를 AI 버블 붕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하튼 엔비디아가 우리 투자자를 비롯해 전 세계 투자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든 우려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말기나 HTS나 MTS를 켤 때 그때를 조심하세요. 조심해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인데. 그래? 항상 조심해. 하여튼 어떤 주식 내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기대와 우려를 탁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킬 때 그때를 돌아봐라.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너무 기대가 크거나 너무 우려가 크거나 뭐 그럴 때니까 담담해야 될 때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엔비디아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데는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이런 데는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지금 업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분기도 컨센서스 한 8조 넘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덜 같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직접 얽히지 않으면 실적이 좋아도 좀 저평가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하이닉스 빠질 때 삼성전자는 좀 덜 빠지는 아니면 좀 강건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뭐.
왜요? 5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그걸 이제 5만 원에 산 사람이라 알지. 9만 전자대 사는 이제 거의 본전도 안 왔는데. 자, 여튼 엔비디아 하락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악재죠.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자 뉴스 가죠. 리튬 전지 화재 사건. 이거는 진짜 너무. 어제 저녁에 그 뉴스룸 확인할 때만 해도 20명이 실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분이 사망했고요. 1명이 실종했습니다.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는 역대 최대 참사로 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언제가 화학 공장 기준으로 언제가 제일 최악이었냐라고 했더니 1989년도예요. 럭키화학 폭발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바 있는데 화학 공장 기준으로는 이제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전에 뭐 다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어디더라? 한익스프레스? 그쪽에서 사고 났을 때가 좀 더 많이 사고가 나긴 했었는데 화학 공장 기준이고요. 사망자 22명의 국적은 중국 사람이 18명, 라오스 1명, 국적민상 1명, 나머지 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날 화재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수거해 검수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배터리 하나가 폭발을 하면서 연소를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는 리튬 배터리 35,000개가 보관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소방당국에서도 거의 한 160명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장비도 60세대를 동원을 해서 오후 10시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오후 3시쯤 초진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그 근로자들이 그 정규로 고용되신 분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용으로 고용이 되셨던 분들이었다 보니까 그 소방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외부로 피신을 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피신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인명피해가 늘어난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리셀이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코넥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리튬 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1차 전지죠. 1차 전지입니다. 리튬 1차 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충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고 쓰고 나면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건전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지가 좀 어디에 요새도 많이 쓰나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주로 시장이 큰 데가 군용이 좀 많습니다. 무전기? 네, 군용은 무전기뿐만 아니라 무전기에도 많이 쓰고요. 이게 군용에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전시가 되면은 전력 공급을 받기가 어려울 거를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리튬 전지의 1차 전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방전율이 한 1년에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연간 1%. 방전율이? 예. 그래서 1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는 100년 쓰죠. 그렇긴 한데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나 봐요. 어느 정도 방전되고 나면 이제 못 쓴다라고. 3차 전지인데. 3차 전지는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충전도 안 해도 그냥 10년 쓸 수 있으면 그거 쓰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용량이 그 정도가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여기 아리셀에서 만드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검침기 있죠. 전력 얼마나 사용했는지 검침하는 거. 검침기도 이거를 측정을 하려면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침을 하려고 전기를 꽂아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 미터기. 전기 매다기라고 하는 그거 말이죠. 네, 매다기. 전문 용어 나왔네요. 매다기. 그게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좀 환경이 좀 안 좋은 에너지 시추 장비. 그런 데다가 전력 연결해 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좀 사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고 소식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참 그 사고를 당하신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 어쨌든 심심한 그 명복을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제조업의 어떤 단면을 한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죠. 그것도 일용직이 많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는 조금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화학 공장은 물질별로 안전 규정이 많이 달라야 돼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뭐 우리나라 이제
저기 어디야 그 일본 수출 규제 했을 때 왜 이렇게 불속의 수지들이 별로 없을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불속의 수지가 우리가 뭐 보통 화학 제품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소개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소개 산업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소가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다루지도 않고 이거를 다룰 때 규정도 굉장히 타이트해야 되는데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제 그 조선비즈에 보도된 박철환 서정대 교수님의 분석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서 대부분은 이제 리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튬은 뭐 물을 부어서 끌 수 없어가지고 뭐 모래를 붓거나 이산화탄소를 부어서 꺼야 된다. 요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리튬 전지에 대해서 리튬에 대해서는 그나마라도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박철환 교수님이 그 아리셀 영상을 보면서 코멘트를 한 거니까 이제 직접 분석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게 일반 화재가 아니라 독성 물질인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 화재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불을 어떻게 끄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독성 물질 화재가 독성 물질 연소로 인해서 기화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리튬은 폭발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불이 나고 나면은 기화된 리튬 염화티오닐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핵심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이 화재로 인한 게 아니고 이 화재로 인해서 리튬 염화티오닐이 기화가 됐고 이 기체화된 독성 물질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을 다룰 때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그 열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만 사망한 게 아니고 어쩌면 그 화재에서 나왔던 그 독성 물질들이 더 큰 사망자를 냈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들도 이제 분석이 돼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염화티오닐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거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뭐 염화수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같은 게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최진용 박사님이 좀 포스팅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140도 이상으로 가열이 되면 또 염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게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봐서 그 아직은 이제 화재의 원인과 또 사망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방 당국에서 철저히 규명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해서 이게 굉장히 규모 있는 산업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시설이나 이런데 뭐 사실 항상 뭐 인재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까 권 프로가 얘기한 그 매뉴얼 그러니까 뭐 화재는 어디서든 날 수 있으니까 그 화재 시에 이 리튬을 비롯한 2차 전지, 1차 전지 산업 쪽에서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빨리 긴급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그걸 전파하고 그거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랑 뭐 지자체 뭐 이런 데서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그런 말씀 주신 것들을 한다고는 하던데 하여튼 다른 피해들 추가로 더 안 생기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이렇게 뭐 탓하는 건 아닌데 정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책임 뭐 얘기하면서 뭐 누가 뭐 했네 막 이러다가 결국은 또 이제 거기에 중요한 뭐 책임자들 잡아서 엄벌이 처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진짜 물질에 대한 분석과 이게 좀 어떤 식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말 전문적인 규정과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부터는 조금 이제 재밌게 가겠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삼양 불닭볶음면이 리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이거 딱 받는 거 보면서 불닭볶음면이 워낙 자극적인 맛이다 보니까 이게 해외 진출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 아니 뭐 이게 전자제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데 라면 리콜은 뭐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건 일반 불닭볶음면의 매운맛도 엄청 맵죠. 거기가 이제 스코빌 지수가 4,400 정도인데 여기에 이번에 덴마크 정부가 리콜 조치를 내린 거는 핵불닭볶음면 곱하기 3, 핵불닭볶음면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불닭 볶음탕면 이 세 종입니다. 뭐 ETF, ETF 뭐 이런 거죠. ETF예요? 아, 3배짜리 2배짜리. 3배. 근데 3배짜리 우리 한국 사람들도 3배짜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3배짜리는 한국에서 판매 안 됩니다. 너무 매워서 한국인의 위가 못 견디는 거구나. 그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삼양식품에다가 한국은 왜 안 파냐? 한국 왜 안 파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요 진짜 곱하기 3배짜리의 맛을 본 적은 없는데 이게 해외로만 수출이 되는데 이게 곱하기 3의 수출 대상국이 80개국이 있대요. 근데 덴마크 정부에서 이거를 막았을 때 여기서 막은 측정량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율로 해서 이제 캡사이신 양을 측정을 했는데 네. 이게 캡사이신이 들어간 거는 이제 스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스프에 들어가는 걸로 안 하고 전체 중량 대비로 계산을 했나 봐요. 근데 밀가루면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양식품에서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이 캡사이신 양을 이제 과잉 계산했다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다라고 해서 반박 자료를 이제 덴마크 정부에다 제출을 하기로 했어요. 네. 요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언론에서 야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한번 먹어보자. 노이즈 마케팅이? 예, 그래가지고 BBC, AP통신, AFP통신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 뭐 이런 데가 지금 막 앞다퉈서 이 불닭이 얼마나 매운지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자들의 순환의 시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매운 거죠. 막 땀 나고 막 거의 해탈한 표정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먹어도 매운데 맵죠. 안 먹던 사람들이 먹으면 엄청 맵겠지. 그래가지고 뭐 빠졌구나. 호주 ABC 방송부터 해가지고 불닭 시식하는 영상 막 올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이럴량이 불닭에 대한 바이럴량이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광고는 삼양에는 엄청 되네. 엄청 되고 있어요. 엄청 돼. 그리고 불닭 키워드가 지금 틱톡에만 3억 6천만 건에 이르고 있고요. 지금 또 여기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덴마크 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그 약간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덴마크가? 예, 라면 먹을 거면 국내 거 먹으면 되지 왜 저런 거 먹어? 덴마크 라면이 어디 있어요? 있대요. 있어요?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덴마크가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인가 하여튼 저 2세가 거 가서 그 자체 라면 브랜드 만든 나라가 덴마크가 거기 맞아. 그런 스웨덴인가 하여튼 그 있어야 하나. 그거 하나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맞아. 그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유럽 쪽에 하나 있어요. 아니 근데 뭘 그렇게까지 내가 볼 때는 좀 오반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것 같아. 딱 불닭 먹고 매운 거 딱 먹고 덴마크제 칼스버그 쫙 한 잔 마시고. 예. 칼스버그가 덴마크예요? 칼스버그 덴마크, 하이네켄 네덜란드. 아토아 있잖아요. 스텔라 아토아. 스텔라. 스텔라는 벨기에. 스텔라 아토아. 요게 3강이거든요. 맥주. 술 얘기 또 시작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막냐. 괜히 어설피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홍보만 된다. 그렇지. 네. 실제로 그래서 아마 홍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 출장 가서 일부러 코스트코 몇 군데 갔었거든. 와, 센터에 그냥 불닭하고 신라면이 딱 있는데 일본 그 니신 있잖아요. 니신. 저 밑에 먼지가 쫙해. 바로 그 옆에 인도네시아 거 먼지 쫙하고 팔리는 건 신라면하고 진짜라니까. 진짜 과장은 우리나라 1인자인 것 같아요. 무슨 코스트코가 그렇다고 먼지를 그렇게 쌓아놓겠어요. 네? 코스트코가. 팔리면 어떻게 하여튼 회전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제일 핵심 그 매대에 딱 있다 이거죠. 쫙 사람들 막 하나씩 쫙 들고 다 나갔죠 그거. 근데 이게 품기인가 봐.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네. 자, 삼양도 이 정도면 광고 하나 들어오면 한데. 우리가 라면 얘기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김정수 부회장님이 한번 나오셨었죠. 그랬나요? 프로에. 그분이 그 회장님 며느리거든. 이거 현재 CEO. 불닭의 주역이야. 맞아요. 불닭을 개발한. 또 회장 일가 총수 일가 얘기는 또 우리 김 프로님 전문이시죠. 부회장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불닭을. 그 전에 삼양라면. 특히 그 여자가 아니면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그 까르보나라.
먹어봤죠? 아, 이게 성인지 감수성 또 떨어지는 발언. 여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니. 무슨 그 시대 정신 안 맞는 얘기.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정프로가 하지? 아하. 이런 거 내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이 사고 오랜만에 마주모셔갖고. 정프로님 전향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 항상 균형적 시선. 늘 그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정도 외부 충격이면 균형을 잘 볼만 하지. 저 김프로님 오셔가지고 제 시간 지금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빨리 가서 뉴스 세 번째 뉴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머니투데이 기획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그 정년은 60세인데 50세에 퇴직하는 한국 노동시장 정년 연장 하면 뭐하나 요게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년 연장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그 정프로님 그때 말씀하신 우리 저출생 얘기할 때 저출생을 고민하는 것도 많지만 저출생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용을 좀 더 오래 하고 노동을 더 오래 하는 방식으로 좀 극복하려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본처럼. 그래갖고 그 현황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그 정년 연장법이 2013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정년 연장 법제화된 이후에 고령자 경제활동 인구는 5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거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통계가 있는데 이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 진짜 퇴직 몇 살에 하냐. 퇴직 몇 살이 하냐.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2010년에 49.3세였는데 2022년에 49.3세예요. 네. 박스 퇴직 연령이네. 네,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 퇴직 연령은 몇 세냐? 70세입니다. 저거 한 다음에 또 다른 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고용이 좀 불안정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럼 정년 연장을 하면 뭐 하냐라는 그 국민들의 어떤 시니컬한 반응이 그럴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정년 연장 그리고 뭐 노령 뭐 저출생 그리고 고령자의 노동 그리고 여기서 생겨나는 그 주된 일자리와 실질 퇴직연금 사이에 무려 20년이나 생겨나는 이 괴리 이 문제들에 대한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정년을 혹시 연장을 하게 되면 실질 정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5세 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정년이 늘어나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소득이라는 게 좀 확실히 그냥 재취업할 때보다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꼭 70세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진 않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피카 얘기하시는 건가요? 뒤로 가면 연봉 떨어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 얘기는 네. 정년 연장이 되면은 그래도 60세에서 직업을 잃고 자기가 뭐 자영업을 하든지 뭐 폐지를 줍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5년 동안 연봉이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들지 일해야 않냐. 되는 시간이 좀 줄는 건 아닌가. 실질 정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봐야 한국 사람들은 일합니다. 또 왜요? 네? 일 안 하고 못 버티는 못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 일 안 하고. 아니 우리 너무 근면성실한 한국 사회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전엔 진짜 60세까지만 일하면은 뭐 자식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며느리 해가지고 다 봉양하고 또 옛날 얘기 또 시작했죠. 근데 요즘 아니,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을 봉양해야 되니까. 맞아. 요즘 막 40대 50대 돼도 그냥 집에서 노는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가면서 9시에 나가면서 저기 낮에는 매불쇼 보고 아침에는 저 오프닝 벨 보고 있어. 갔다 올게 엄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들이 50살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왕 집에서 볼 거면 그래도 한프로 TV 보는 게 좋겠죠? 그럼요. 경제관념을 또 키워. TV에도 잘 나오더라고. TV에도. 유튜브를. 연결해서 스마트 TV를 하면은 버튼 한 2번만 누르면 딱 나와. 자, 그렇게 이제 정년 이야기도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뜨겁게 좀 논쟁이 좀 이뤄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뉴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뉴스 3개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럼 얼른 방 빼시고 박병창 이사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방 빼라 그러니까 서운한데요. 세입자의 서름입니다. 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우리 김 운조사장님이 네. 우리 스튜디오 앞에서 커피를 계속 지금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네. 한 20분 이상 지금 커피를 드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스튜디오 지나시는 분들,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잠깐 오셔서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혹은 뭐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